네, 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원가관리회 회계 개출된 10문제를 좀 강평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회계학 41번 문제에서부터가 이제 원가관리 회계인데 일단 뭐 그 강평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하자면 그 올해 원가관리 회계의 난이도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좀 그래도 평이하게 쉽게 나온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으로 너무 이게 원가관리 회계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보고서도 야 이걸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시간 내에 다 풀라고 이렇게 어렵게까지 냈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그런 시험들이었고 자칫 최근에 추세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지기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예년 수준으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난이도가 1차 시험에서는 더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나오면 솔직히 그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를 판가름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잘 찍는가 약간 좀 이런 감이 있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그래도 좀 정상적인 난이도가 아닌가 싶은데 여튼 41번 문제에서부터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을 기준으로 번호를 좀 매길 거고요. 1형의 41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 문제였죠. 41번에서 단일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선입선출법을 쓴답니다. 그렇죠? 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가장 뭐 뻔한 케이스로 원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기초제공품은 1800개 90%까지 그리고 단계 착수하기를 15,000개 기말에 남아있는 것들은 30%짜리 3,00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손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다면 이걸 통해서 그냥 바로 완성된 수량이 몇 개인가라는 거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발생한 직접재료 원가랑 전환원가 주고 있고 뜬금없이 매출원가, 기초제품, 기말제품 이런 것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제 기초제공품을 좀 구해보래. 자, 아시다시피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제공품을 마지막 5단계에서 별도로 그냥 따로 완성품 원가에다 가산해 주니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기초제공품이 좀 따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닥을 잡으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종합원가 계산에서 5단계법을 적용하는 건 제공품 계정 상에서의 그런 이야기니까 일반적으로 제공품 관련된 내용들만 주고 제품 관련된 자료는 안 주는데 여기서 제품 계정에 대한 내용을 줬다는 거는 다시 한번 보니까 매출원가랑 기초기말 제품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용해서 뭘 좀 알아내라는 거냐면 완성품 원가가 얼마냐 그거 좀 체크하라는 거지. 그래서 완성품의 원가를 우리가 계정상에서 한번 따져보면 한 24,100원 요 정도라는 거 금방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캐치하셨다면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우리가 완성품의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입선출법이니까 완성이 된 수량을 기초와 단기 착수분으로 좀 나누어 줘야 될 텐데 완성된 거 한번 역산해 보시면 13,800개 정도 될 거라고요. 그렇죠? 13,800개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기초와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으로 좀 쪼개보도록 하죠. 기초에는 1800개가 있었는데 얘들은 당연히 다 완성이 됐을 거고 완성도는 90%랍니다. 그럼 단기 착수 완성분은 나머지 12,000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말에 남아있는 애들은 도대체 몇 개일 거냐라는 건데 기말에 이제 3,000개 정도 남아있을 것이고 완성도는 30%라고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재료비를 좀 투입했습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공비 전환원가죠. 걔네들은 균등하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800개는 90%까지 이미 작년에 했으니까 나머지 10%만 올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료를 쏴도 다 당연히 작년에 썼겠네. 그래서 얘네들은 단기 입장에서는 재료 쏜 게 없어요. 가공비는 작년에 90% 쌌다는 거니까 단기에는 10% 쌌겠지. 그러면 180개 정도고 12,000개는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끝냈다는 거니까 어떤 원가를 어떻게 쏘던지 간에 무조건 단기에만 썼겠죠. 그래서 12,000개에 대해서 그냥 밀어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3,000개는 올해 30%까지만 하고 그냥 끝내버렸다. 나머지 70%는 내년에는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0부터 올해 시작하면서 재료비는 다 썼을 거고요.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 분량만큼 썼다는 거니까 30% 곱해서 900개 정도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재료비를 다 합쳐서 완성품 환산량으로 15,000개구나. 이렇게 가공비도 싹 다 합쳐주니까 13,080개 정도구나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계 투입된 원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재료비는 42만 원 써 있고요. 그리고 가공비 입장에서는 588600인가요? 그죠? 그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그럼 한 개당 단가가 얼마냐? 재료비 입장에서는 따져보시면 28원 정도가 될 것이고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나눠보시니까 45원 정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단가를 어디다가 걸어줄 거냐에 따라서 완성품의 원가도 그리고 기말제공품의 원가도 계산할 수 있는데 기초제공품 뽑으려면 기왕이면 완성된 거에다 걸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12,000개에다가 28원 때려주시고요. 12,180개에다가 45원 때려주세요.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될 건 기초제공품을 더해야 되는데 그 금액 지금 구하고 싶은 거니까 미지수 X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계산했더니만 이게 얼마다? 우리 제품 계정을 통해서 완성품의 원가는 124,100원일 수밖에 없다. 요거를 뽑아냈으니까 요거를 계산하시면 X값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X 한번 계산해 보시면 14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간단한 문제였고요. 42번 문제가 활동기준 원가 계산 뭐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 아마도 이거 틀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하라고 그냥 문제에다가 함정을 좀 파놓은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문제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한이라는 회사가 A랑 B를 생산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생산량 가지고 그냥 엠빵 치고 있나 봐요. 제조감점 원가를.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ABC를 좀 도입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활동 4개로 나눠놨고 전체 제조감점 원가 2,371만 2천원 걔를 4가지 활동 원가로 다 쪼개놨습니다. 원가 동인 알려주고 있고요. 그 원가 동인을 두 번째 박스에서 제품별로도 따로 주고 있네.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배부율 계산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부율을 계산하신 다음에 A랑 B한테 뿌려주는 거는 뭐 계산기만 몇 번 두드리면 되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원가 동인 중에 생산량을 쓰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품질 검사 활동 원가 800만 원. 얘는 우리가 A랑 B의 생산량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얘를 또 X계, Y계라고 해서 안 알려줬다는 거죠. 어쨌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따라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면 생산량 기준으로 지금처럼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할 때보다 A의 제조간접 원가가 346만 원만큼이 더 작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겠고 활동기준 원가 계산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했다라고 했을 때 제조간접 원가를 구하라고 하는데 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료는 다 A에 대한 걸 줘놓고서 갑자기 또 B를 구하래.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서 올 수 있는 실수가 좀 일부러 실수로 좀 유도한 문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마리는 어디에서 잡을 수가 있냐면 우리에겐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생산량 따라가는 방법.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뿌려주는 방법. 두 번째로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생산량 기준이고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쓴다라고 해도 생산량의 비중으로 뿌려야 되는 원가가 하나 숨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공통점이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생산량의 비중인데 일단 힌트를 준 건 A라는 제품에 대해서 두 방법의 차이를 우리한테 힌트로 줬으니까 일단은 A를 조금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품 A에 대한 얘기인데 두 개의 생산량을 우리가 뭐라고 줬냐면 그냥 단순히 X개 그 다음에 Y개 이렇게 줬거든요. A 거, B 거. 그러면 A 거의 비중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가 요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요 비율이 여기에서도 쓰이고 여기에서도 쓰일 거라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가기 위해서 얘를 그냥 뭐 X 요 정도로 놓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그냥 X다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 결국 생산량 기준으로 모든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한다라고 했을 때 A한테 배부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금액은 전체 제조간접 원가가 2371200이니까 2371200에다가 X를 때린 것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쓴다라고 하면 A한테 갈 원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재료 이동이나 조립 작업이나 도색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산이 간단하니까 그건 각자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을 해보면 제품 A한테 가는 게 재료 이동은 96만 원, 조립 작업은 300만 원, 도색 작업은 대충 한 240만 원 갈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 세 개만 합쳐주면 6360000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요거 계산하는 건 간단한데 지금 해결 안 되는 게 마지막 품질 검사. 이건 생산량 가지고 뿌린다고 했으니까. 그거 지금 원가는 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제품 A의 생산량 비중을 우리는 일단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얘랑 차이가 나기를 딱 346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럼 누가 더 크고 누가 작다는 거냐? 그거를 좀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니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으로 하면 요걸로 가면 생산량 기준으로 한 거 요거보다 더
적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346만 원을 여기다 더해줘야만 똔똔 된다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346만 원을 빼야 된다 이렇게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346만 원을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346만 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그냥 둘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이게 방정식이 하나 나왔고 미지수 하나니까 결국 x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x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대충 62.5%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만약에 b의 비중을 y라고 한다면 어차피 x랑 y랑 둘이 더한 것이 1이 돼야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냥 b의 비중. 이게 이제 a 거고 이게 이제 b 거예요. y의 비중은 이제 나머지가 될 테니까 37.5%다. 뭐 요 정도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건 제품 B 관련된 거,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B에 대한 원가는 세 가지 활동 원가. 걔네들은 우리가 배부율 뽑아서 계산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료 이동은 55만 2천 원, 조립 작업은 400만 원, 그 다음에 도색 작업은 480만 원에서 다 합치면 935만 2천 원. 요 정도가 배부가 될 거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마지막 활동, 품질 검사 활동을 좀 엎어준다라고 한다면 800만 원 중에서도 이제 제품 B에 생산량 비중 요게 들어갈 테니까 그거 계산해 보시면 800만 원에다가 Y 값을 때려야 되는데 Y는 37.5%.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계산해 보시면 1, 2, 3, 5, 2 000 요 정도로 계산돼서 답은 이제 4번을 찾으셔야죠. 아마 어떤 오답들이 조금 예상이 될 수 있냐면 B를 물어봤는데 A를 구해버린 거야, 이걸. 요걸 구해버려서 X에다가 62.5를 넣고. 그럼 그렇게 계산한 것도 1, 2, 3, 4, 5번 중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346만 원을 여기서 뺐어야 되는데 이거 부호를 좀 잘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문제를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43번 문제가 이제 표준원가 계산 문제인데 뭐 표준원가 계산 중에서도 뭐 예제 문제 스타일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요걸 그냥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앉아있으면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과연 세이브할 수 있었는가 이게 더 이슈가 되는 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대한이라는 회사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쓰고 있고 관련된 자료를 줬는데 뭐 직접 재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기준 생산량, 실제 생산량, 제조간접원가 예산, 그 다음에 뭐 표준 기계시간, 뭐 실제 기계시간 등등, 또 실제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기계시간당 얼마인가, 또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모든 계정 다 주고 있어요. 직접 노무원가 빼곤 다 주고 있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1, 2, 3, 4, 5번을 보니까 직접 재료원가 관련된 차이, 변동 제조간접원가 관련된 차이, 고정 제조간접원가 관련된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의 가격 차이를 구매량 기준으로 뽑아주고, 뭐 수량 차이라든가 소비 차이, 능률 차이, 조업도 차이, 옳지 않은 것 좀 한번 구해보랍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모든 차이 분석을 다 해보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사실상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얘네들의 의미를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사실은 굳이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실제 수량과 뭐 표준 수량, 뭐 실제 가격과 표준 가격, 그냥 얘네들만 비교해서 일단은 유불리 정도만 뽑아봐도 분명히 5가지 지문들 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추려질 거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만 금액을 좀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죠, 그렇죠?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사실 1, 2, 3, 4, 5번을 보시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다 변동 제조원가와 관련된 차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을 공부할 때 가장 애를 먹는 게 어디에서 가장 애를 많이 먹냐면 고정 제조간접원가에서 조금 이게 결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애를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아무래도 이렇게 모든 그 차이 분석을 섞어놨을 때 어떤 애를 좀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거냐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고정 제조간접원가니까 그쪽을 좀 물어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1, 2, 3, 4, 5번 중에서 다른 애들은 직접 재료원가 2개 지문 있고 변동 제조간접원가 2개 지문이 있는데 유일하게 또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딱 하나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 놈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는 게 사실은 더 좀 눈치 싸움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1번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가격 차이를 구매량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래요. 그럼 구매량 기준이니까 우리는 단가의 차이를 구매 수량의 3,100kg 거기다 걸어주라 그런 얘기겠고요. 일단 불리하냐 유리하냐 요것만 좀 따져봅시다. 그러면 31,000원이다 라고 하는 숫자는 좀 차치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차이니까 킬로그램당 단가가 실제랑 표준에서 어떠한가 이것만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위에 있는 표에서 네 번째 칸을 보니까 표준 가격은 킬로그램당 5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무려
60원이래. 그럼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비싸게 실제로는 사왔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불리한 차이가 나오겠죠. 일단 유불리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넘어가시고 이번에서도 수량 차이를 좀 보시면 5,000원이라는 그 숫자는 좀 차치하더라도 과연 정말 유리할 것인가라는 건데 실제 수량 AQ라는 걸 따져보면 우리 가격 차이를 아무리 구매량 기준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수량 차이는 사용량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량이 2,900kg인데 SQ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실제 생산량으로 걸어야 되는 거니까 1000개에다가 한 개당 표준 사용량이 3kg이니까 결국은 SQ는 3000kg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2900이랑 3000이랑 비교해보면 실제 사용량이 2900kg이 더 작으니까 당연히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덜 썼구나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유리한 차이가 나와야 되겠지. 일단 방향은 맞네. 1번과 2번은. 3번 봅시다. 변동 제조간접 원가의 소비 차이래요. 그럼 소비 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AP랑 SP랑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SP는 어디서 따질 수 있냐면 예산식에서 따질 수가 있겠죠. 예산식에 보시니까 70만 원 얘는 고정원가일 거고 기계시간당 500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변동 제조간접 원가일 거 아니겠어요. 자, 기계시간에다 걸려있는 거 보니까 배부 기준 자체가 기계시간이라는 거지. 어쨌든 기계시간당 SP가 지금 500원인 상태인데 실제로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니까 기계시간당 470원이라면서요. 그럼 어쨌든 시간당 단가 자체가 실제가 더 싸게 먹혔다라는 거니까 소비 차이 자체는 당연히 유리하게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능률 차이도 마찬가지. 과연 불리한 차이가 맞을 거냐라는 건데 능률 차이는 어쨌든 이것도 Q 관련된 차이니까 AQ가 얼마만큼인지 SQ가 얼마만큼인지를 따져줘야죠. AQ부터 찾아주시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8000시간이다 라고 해서 자료를 다 줬고요. SQ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8000시간도 실제 생산량 1000개에 대한 얘기니까 SQ라고 하는 걸 구할 때도 실제 생산량 1000개는 맞춰서 비교하자는 거죠. 왜?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제조의 효율성을 좀 따져주는 거니까 1000개는 맞춰놓고 과연 기계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했느냐 이걸 좀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생산량 1000개로 맞춰놓고 한 개당 표준 시간은 지금 7시간이라면 결국 SQ는 7000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 표준이 7000인데 실제로는 무려 8000시간만큼을 썼으니까 당연히 능률 차이는 불리하게 나와야 맞겠네요. 그렇죠? 4번도 뭐 방향은 맞는 것 같아. 문제는 이제 5번인데요. 조업도 차이입니다. 조업도 차이. 사실 표준원가 계산에서 특히나 1차 시험에서 가장 많이 시비를 거는 건 아무래도 조업도 차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건 잠깐 볼게요. 고정제조간접 원가는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툴 자체가 변동원가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QP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요놈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원가가 얼마냐, 예산을 도대체 얼마나 잡아 놓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배부액이 얼마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뭐 사실 지금 이게 기출문제 강평이니까 하나하나 이거를 뭐 이렇게 개념을 잡아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되셨다라는 가정하에 이 예산 금액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거잖아요. 고정제조간접 원가니까 예산 잡을 때도 그냥 통으로 총액이 얼마냐라는 예산만 잡지 결코 얘네들의 뭐 수량과 단가로 이렇게 잡진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둘로 기준, 조업도와 SP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분해가 필요하냐? 얘가 필요하거든요. 얘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상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얼마더라. 그냥 그 총액만 비교하면 성과 평가 자체는 다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준원가 계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조원가의 어떤 제조 부문에 대한 성과 평가, 이게 첫 번째 목적인데 두 번째로 뭐가 또 있냐면 어떻게든 원가 계산을 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보자, 이런 목적도 하나 더 갖고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냥 예산 금액만 통으로 딱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신속하고 간편한 원가 계산이 가능할 거냐라고 한다면 안 된다고요. 신속하고 간편한 원가 계산이라는 건 결국 T 계정을 어떻게 돌릴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T 계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통으로 그냥 100원만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랑 얘랑한테 뭐 이거 없다고 치고 뭐 미완성도 없다고 치고 판매된 거랑 기말에 남아있는 걸로 뿌려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뿌릴 거예요 이걸?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얘를 수량과 단가로 좀 나눠 놔야 된다는 거지. 다만 우리가 수량에 대한 데이터는 따라가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가서 세면 되거든요. 몇 개를 팔았는지, 그 다음에 몇 개가 기말에 남아있는지, 공장에서 몇 개를 생산했는지. 수량은 그냥 눈으로 세면 되는 거니까 수량 데이터만큼은 실제로 집어넣고요. 다만 우리가 단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실제로 따라간다는 건 사실상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단가 데이터는 1월 1일 날 표준 단가로 뽑아놓고 그걸 그냥 밀어버리면 회계 처리가 얼마나 쉽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표준원가 계산의 취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정 제조간접 원가도 이런 쉬운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냐? 표준 단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계 처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SP를
1월 1일 날 예산 잡고 1월 1일 날 기준 잡아서 걔네들 가지고 SP를 뽑아낼 수 있을 거고, 배부액이라는 건 결국 T 계정에 들어가서 실제로 회계 처리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한다면 1월 1일 날 뽑아놓았던 SP를 그대로 활용을 하되 생산량만큼은 실제를 집어넣어서 수량은 실제로 따라갈 거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SQSP 금액을 이렇게 집어넣자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여기서 성과평가는 끝나겠지만 회계 처리 숫자는 또 전혀 다른 숫자다 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하나 뜨게 되는데 걔를 조업도 차이라고 하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일단 조업도 차이만 물어봤지만 세 가지 숫자를 모두 다 뽑아주자면 일단 마지막 칸에 실제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82만 원 적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 예산 금액은 얼마냐라는 것은 예산식 보면 되잖아요. Y는 70만 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70만 원이라는 거지. 그럼 사실상 우리는 성과평가 정도는 이걸로 끝나요. 성과평가라는 건 그냥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내 예산은 7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무려 82만 원이나 나왔네? 기분 나쁘네? 그냥 이게 성과평가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산 차이 혹은 뭐 소비 차이 이렇게 부르고요. 예산 차이. 그 금액을 뽑아보시면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왼쪽이 더 크니까, 즉 실제가 더 크니까 우리는 불리하다. 이 정도로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우리는 이걸로 성과평가는 끝냈지만 쉽고 간편한 회계 처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니까 일단은 일정한 단가를 뽑자는 거예요. 뭘로? 기준조업도로. 기준조업도는 몇 개냐라는 걸 보니까 800개라면서요. 그래서 800개라고 하는 기준조업도를 통해서 한 개당 얼마꼴로 표준을 잡은 거냐 요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나눠주시면 875원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개당 875원이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놈 가지고 그냥 회계 처리는 돌리자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수량 자체는 실제로 그냥 눈으로 보면서 세면 된다고 했으니까 수량마저 표준으로, 수량마저 그냥 거짓말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량 자체는 실제 생산량을 좀 반영해서 실제 생산량이 몇 개냐면 지금 1000개라면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0개를 걸어버리자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은 87만 5천 원 정도가 될 테니까 이 둘을 계산해 주면 이걸 우리는 조업도 차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7만 5천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왼쪽이 더 작으니까 우리는 유리하다 이렇게 끝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뽑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냉정하게 말해서 굳이 이 금액들을 다 뽑을 필요 없이 기준조업도에다가 SP 때린 게 예산이고 SQ에다가 SP 때린 게 배분데 그 둘 간의 차이를 우리가 조업도 차이라고 하더라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딱 봤을 때 기준조업도는 8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SQ를 계산하기 위한 실제 생산량은 무려 1000개씩이나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부호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금액들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얘는 분명히 유리하게 나올 거다라는 게 우리 결론인데 5번에서는 지금 불리하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것만 보고서도 5번이다라는 답을 찾아낼 줄 아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예. 이 문제랑은 뭐 답을 찾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요거 하나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봅시다. 우리가 SQSP 있잖아요. 요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첫 번째로 SQSP는 이게 지금 제조 부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고정 예산이 아니라 변동 예산이죠. 이게 변동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계산할 때 뭘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SQ를 계산할 때 우리는 생산량이라는 정보가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량 이라는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름 자체가 SQ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는 거니까 생산량 똑같이 맞춰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원들을 썼느냐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만큼은 무조건 실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쉽고 간편한 회계 처리가 표준 원가 계산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조건 T 계정을, 즉 회계 처리를 뭘로 하는 거냐면 제공품 계정 이후로 SQSP를 무조건 집어넣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로 회계 처리 숫자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 어떤 회계 처리되는 숫자다. 회계 처리 숫자가 SQSP가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고 간편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SQ를 집어넣을 때 실제 생산량으로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생산량이 몇 개냐? 그리고 실제로 판매된 게 몇 개냐?
실제로 기말에 남아있는 게 몇 개냐. 이런 것들 수량은 그냥 가서 세면 된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 실제 단가를 걸어라라고 한다면 실제 단가는 이게 경우에 어떤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재료다라고 한다면 몇 월 며칠 날 사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격 자체는 그냥 하나로 밀어버리는 건데 그걸 1월 1일 날 정해놓고 밀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SQSP로 회계 처리하면 빠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좀 아셨으면 좋겠냐면 이게 우리가 두 개를 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 개까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잘 보세요. 저는 지금 기준조업도에다 SP를 때린 거고 SQ에다 SP를 때린 거니까 800개 875원, 1000개 875원 이렇게 그냥 써놓고 금액을 뽑아냈는데 이렇게만 해드리면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니 SQ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실제 생산량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알겠대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실제 생산량 그 자체를 SQ라고 해버리면 이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SQ인데 실제 생산량 그 자체죠?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뭐를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SQ라는 건 사실은 요 놈 자체가 아니라 요 안에 조금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거를 사실은 두 개지만 세 개로 막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준 조업도가 800개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변동 제조간접 원가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기계 시간이 배부 기준이다라는 거 보고 왔잖아요. 근데 문제에 별말이 없으면 변동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 기준이 기계 시간이니까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뭘 딴 걸로 쓸 거냐? 근데 별말 없으면 그냥 기계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 시간이 될 테니까 결국 800개라는 걸 1월 1일 날 정해놨는데 1월 1일 날 한 개당 기계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몇 시간이라고 정해놨냐면 7시간이다라고 아까 전에 정해놨다는 거죠.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단위당 표준 기계 시간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얘를 환산해 보면 이렇게 해서 5,600시간이라고 하는 게 생산량 말고 기계 시간으로 표현한 우리 기준 조업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다가 뭔가 이번에는 개당이 아니라 시간당 SP를 뭔가 때렸을 때 그게 1월 1일 날의 예산인 70만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시간당으로 125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개당으로 따지면 요만큼이지만 시간당으로 따지면 그냥 요만큼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기준조업도를 생산량 말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요만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는 SQ 곱하기 SP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시간당 125원 그대로 활용하시고요. 이렇게. 어차피 SQ는 실제 생산량으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1000개에다가 곱해주기를 환산 자체는 표준으로 해야 되니까 7시간 이렇게 때리자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의 SQ는 7000시간을 SQ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고요. 시간당 SP를 125원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도 어차피 당연히 87만 5천 원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 자료에서는 보통 요거는 실제 생산량일지 모르겠지만 액추얼이지만 얘는 1월 1일 날 정한 스탠다드고요. 얘도 1월 1일 날 정한 스탠다드니까 결국 1월 1일 날 요만큼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개당으로 875원을 1월 1일 날 정해놨다. 그냥 이런 식으로 줘버린다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000개에다가 875원을 그냥 때려주면 이 숫자가 바로 나오는데 괜히 이렇게 해놓고서 이 타이틀이랑 맞춰보면 왜 1000개가 SQ지?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만도 하다고요.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두 개로 표현하지만 얘를 세 개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걔네들을 뭐 요렇게도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쪼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이런 거 갖고 헷갈릴 그런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나머지 1, 2, 3, 4번에 대한 그 금액 자체는 여러분들께 맡길 테니까 각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어쨌든 답은 5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44번 봅시다. 최근 들어서 원가 관리액의 말 문제가 잘 안 나오다가 요번에 말 문제가 좀 나왔어요. 44번에서 이제 변동 원가 계산 관련된 말 문제가 좀 나왔는데 읽어볼게요.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옳은 것 좀 골라버립니다. 원가는 다 0보다 크대요. 1번부터 읽어보죠. 변동 원가 계산은 초변동 원가 계산에 비해서 경영자의 생산 과잉을 더 잘 방지한대요. 그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생산 과잉을 물론 방지는 하죠. 생산을 늘려봤자 영업이익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야. 소용없어.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 하지만 초변동 원가 계산은 한술 더 떠서 초변동 원가 계산이잖아요. 즉 감히
영업이익을 늘릴 목적으로 생산량만 증가시킨다고 너희들 어디 한번 페널티를 먹어봐라고서 오히려 영업이익을 줄여버리는 게 초변동 원가 계산이니까 누가 더 잘 방지할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초변동 원가 계산이겠죠. 1번에서는 변동 원가 계산이 더 잘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일단 틀린 말이 되겠고 2번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전환 원가를 모두 기간 비용 처리한대요. 변동 원가 계산에서 기간 비용 처리하는 건 제조 원가 중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하는 거니까 모든 전환 원가가 다 기간 비용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번하고 5번을 좀 싸잡아서 볼게요. 3번하고 5번을 싸잡아서 볼 텐데 보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차 시험을 보러 가신 여러분들은 초변동, 변동 그리고 전부 원가 계산의 어떤 그 영업이익들 간에 영업이익 차이를 조정하는 거 그걸 아마 공식으로 좀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강평하는 거니까 그런 공식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은 일단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거라고 믿는 그 공식을 좀 적어보면 물론 뭐 강사마다 좀 다르게 쓰긴 하지만 변동원가 계산 먼저 써보면 변동원가 계산과 관련된 그 영업이익에서 기초 재고자산 비기닝 인벤토리에 있는 FOH를 차감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우리 엔딩 인벤토리에 있는 FOH를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올 거냐면 외부 공시용으로 전부 원가 계산에 영업이익이 계산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금액을 요 금액으로 돌려줄 때 얘네 둘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한술 더 뜨는 애도 있어요. 초변동.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도 원리는 마찬가지로 기초는 빼고 기말은 더하게 될 텐데 얘랑 차이가 나는 건 결국 변동 가공원가 얘네들이 될 테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결론은 아마 대부분 외우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사실 이 영업이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들은 모두 다 금액이잖아요. 금액. 이건 다 금액적인 얘기라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금액은 결국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금액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변동원가 계산 말 문제들은요. 수량에 대한 언급만을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요거 가지고 얘는 일단 똑같은 거니까 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얘는 사실상 기초 재고자산의 그 수량에다가 곱해주기를 뭘 곱할 거냐면 FOH니까 결국 FOH의 단가를 이렇게 때려주면 된다고요. FOH의 단가를.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더해주기를 기말재고의 수량에다가 FOH의 단가가 얼마냐라는 걸 뽑아서 걔를 이제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단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수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이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5번에서 제품의 어떤 재고 물량이 늘어난대. 재고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얘보다는 얘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량끼리 비교해 보니까 얘가 이렇게 더 컸대. 이렇게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얘가 더 컸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변동원가 계산 상의 어떤 변동원가 계산의 공원이익 계산서상 영업이익이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보다 항상 낮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요 놈에 비교해서 얘가 더 작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그게 맞는 말일 거냐? 요거 그냥 차이가 없다라고 치면 즉 얘네들이 그냥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론적으로 빼지는 거는 조금인데 더해지는 건 많다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금액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5번에서 얘가 더 작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가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니게 된다는 거지. 뭔 얘기냐면 결국 얘는 기말재고 자산이니까 단가가 걸리더라도 무슨 단가가 걸리는 거냐면 당연히 단기에 애들이 기말에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기 단가를 걸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기초재고는 전기에서 이월돼서 오는 거니까 여기에 걸리는 단가는 이것은 전기의 단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요 단가랑 무조건 같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5번처럼 단순히 수량에 대한 언급만 해놓고 무조건 얘가 클 거다라고 하기에는 전기의 단가가 훨씬 더 클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결과는 뒤집어질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5번처럼 항상 낮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으로 단가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야만 5번이 맞는 문장이 돼요. 근데 이제 3번은 보세요. 3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줘버렸냐면 애초에 그냥 기초재고자산이라는 게 없다라고 걸어버렸어요. 즉 요놈 자체가 아예 없는 거니까 얘네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요놈만을 고려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기초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보다 생산을 더 많이 했으니까 기말에 재고자산이 일단 있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뭔가 플러스가 되는 애들은 당연히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클 거고 얘보다는 얘가 커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지라는 걸 따져보면 전부 원가 계산 상해 단기 영업이익보다 초변동 원가 계산 단기 영업이익이 더 작대요. 얘보다 당연히 얘가 작아야 되겠지. 밑으로 내려오면서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처럼 말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기초재고가 없다라는 가정을 해줬으니까.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3번하고 5번을 좀 싸잡아서 같이 좀 보시되,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 수량만 가지고 이 차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니까 5번처럼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무리다. 3번처럼 아예 기초재고가 없다 이런 말을 해줘야만 수량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변동원가 계산 공원이익은 주로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에 이용된대요. 우리 외부에다 공시하는 건 전부원가 계산이니까 맞는 소리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답은 옳은 거 3번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45번, 46번 한 세트로 좀 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자료를 보면 조금 긴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료가 크다고 해서 뭐 굳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니까 읽어봅시다. 단일 제품 A를 생산하는 X1년도 생산 제조 관련된 자료랍니다. 딱 보니까 이렇게 생긴 자료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을 거냐면 고저점법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고점 저점을 너무나 찾고 싶은데 보니까 일단 특이한 건 뭐냐면 9월하고 10월에 보니까 뭐 중략이다라고 해서 조금 안 가르쳐줬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가로 이번에 보니까 향후 생산량에 따른 원가를 좀 예측하고 뭐 이런저런 뭐 자료를 얻기 위해서 중략 자료를 포함해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을 해봤대요. 근데 갑자기 회귀 분석 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약간 아차 싶네. 밑에 있는 점 6개를 보니까 추정 모형은 y는 a 플러스 bx인데 뭐 모든 게 그냥 관련범위다라고 가정하면 a가 아무래도 고정 원가의 총액이 되겠고 b가 아무래도 뭐 x가 뭘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생산량이겠죠. 위에 있는 표를 보니까 생산량당 b니까 결국 단위당 변동 원가 정도가 되겠죠. y는 뭐 제조 원가고요. 당연히 위에 표에서도 그렇듯. a 고정비라고 봅시다. 29만 6천 원이고요. b 생산량 한 단위당 변동원가 526원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회귀 분석이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있죠. 옆에 보니까 뭐 t-밸류가 3이다, 4다, 유의도는 0.01 이하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우리가 재무 관리를 배우니까 어느 정도는 익숙하실 거라고 봐요. 일단 그렇다 치고 x는 생산량을 뜻하고요. r 스퀘어 결정계수는 0.96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설명들 중에서 가장 옳은 것 좀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번에 보니까 R스퀘어는 추정된 회귀 분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1보다 클수록 높은 설명력을 가진대요. 근데 이건 뭐 재무관리 얘기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R스퀘어는 아무리 높아봤자 어디까지예요? 그냥 1까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니까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설명력이다 라는 건 맞는데 1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이거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냥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냥 R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종속변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둘 간의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 거야. 그냥 뭐 지멋대로 이렇게. 지멋대로면 R이 그냥 제로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상관이 좀 있어요. X 가지고 우리가 Y를 조금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패턴이 이렇게 있대. 우상향하는 패턴. 정비례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한다면 R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인 거죠. 이렇게. 0보다는 좀 크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이게 패턴이 있긴 있는데 반비례를 해버린 거예요. 반비례. 이렇게 반비례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R이라는 게 0보다 이제 작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아예 정비례인데 완벽한 정비례. 그냥 아예 일직선 상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제 R이라고 하는 걸 플러스 1이라고 보고요. 완전히 반비례하는 일직선상이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야.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향성에 대한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뭘 많이 보냐면 과연 우리 X라는 이 독립변수를 가지고 Y라고 하는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해낼 수 있느냐. 요 놈의 변화를 가지고 요 놈의 변화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설명력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 방향 관계없이 그냥 단순히 설명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 크기를 보려면 우리가 이 아래다가 이렇게 제곱을 씌워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제곱을 씌워버리면 결국은 커봤자 1이니까 또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고요. 0까지는 가능하겠지. 이렇게 0부터 1까지의 어떤 그런 설명력을 우리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에 가장 가깝다라고 한다면 정비례하든 반비례하든 어쨌든 일직선 상에 있는 거니까 독립변수의 변화 가지고 종속변수의 변화를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좀 보시고 2번에 보시면 뭐 A랑 B의 유의도나
T밸류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아가지고 분석 결과값을 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재무관리 얘기잖아요. 그래서 T밸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관찰자가 좀 임의적으로 세팅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니까 사실 별로 상관없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2 정도보다 크다라고 하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무려 3, 4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의도 같은 경우에는 0.05보다만 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0.01이다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뭐 설명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2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니까 단위당 판가 700원이고요. 단위당으로 변동 판관비는 10원이래. 그럼 단위당 공헌이익이 26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위에서 분석해 놓은 시계 보니까 B값이 526원이라면 개당으로 공헌이익을 계산하려면 700원에서 526원 빼시고 변동 판관비 10원 더 마저 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26원이 아니라 다른 값 나올 거야. 164원 정도 나올 테니까 3번은 틀린 말이고 4번에서는 2,000개를 생산하면 회기 분석을 통해서 추정한 제조원가가 134만 8천 원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시계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X값에다가 2,000 넣으면 되는 거니까 2,000 곱하기 526원 하시고 거기다가 고정비 29만 6천 원 더하시면 134만 8천 원 정확히 나올 겁니다. 4번이 맞는 말이네. 5번에 보니까 9월달, 10월달에 중략된 제조원가 자료를 좀 사용하면 고조전법 이용해서 더 정확한 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애초에 고조전법은 고점과 저점 두 개만 가지고 모든 원가 자료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고 회계분석법은 우리가 가능한 데이터를 다 쓰는 거니까 정확성은 당연히 누가 높을 수밖에 없냐면 그냥 놓고 봐도 회계분석법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5번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냥 고조전법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9월과 10월의 자료를 알게 됐다라고 해서 고조전법의 결과가 달라질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고조전법은 고점하고 저점만 있으면 되는 건데 9월과 10월은 생산량이 지금 1640개, 1970개니까 얘네 둘이가 고점과 저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고점과 저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 9월과 10월에 중략된 데이터를 안다라고 하는 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리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옳은 건 4번 고르시면 되겠네. 46번에 보니까 회기분석이랑 고조전법이랑 결과가 같아지는 생산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뭐 회계분석법은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생산량을 X로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값은 29만 6천 원이고요. 고정비. 회계분석법에서는 고정비로 29만 6천 원이고 플러스하기를 생산량 한 단위당으로 우리 지금 526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526X 뭐 요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고조전법도 할 수 있어요. 고조전법에서는 일단 고점, 저점 뽑아야 되겠네. 뽑아보시면 어떤 게 저점이겠어요? 저점은 일단은 제일 작은 거 7월인 것 같네요. 그렇죠? 7월에 1020개. 고점은 어디냐면 2130개 4월달 거 이거 하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단위당 변동원가를 먼저 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단위당 변동원가는 수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고점일 때는 2130인데 저점일 때는 지금 1020개니까 수량이 이렇게 변할 적에 원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2130개일 때 얼마냐면 1427600이잖아요. 반면에 1020개일 때는 우리가 제조원가가 얼마가 나왔는가 보니까 850400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요만큼 변할 때 원가는 이만큼 변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바로 단위당 변동원가가 되겠지. 계산해 보시면 520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조전법은 점이 사실은 뭐 12월까지 있으니까 12개 찍혀 있을 건데 그중에 저점하고 고점 2개만 뽑자는 거고 어차피 두 선을 연결한 걸 우리 원가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가 함수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생산량이기 때문에 생산량 한 단위당 변동비가 될 거고요. 기울기라는 것은 정의 자체는 이거 한 칸당 이게 몇 칸이냐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냐면 그냥 요 놈 분의 요 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여기 생산량이 고점과 저점에서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고점과 저점에서의 어떤 원가 자체는 요만큼의 차이가 난다. 즉 요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요놈 분의 요놈의 비율을 때려보면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단위당 변동원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당으로는 520원 정도가 될 것이고 월별로 고정원가의 총액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는 고정비나 여기 들어있는 고정비나 동일할 테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랐으면 돼요. 저는 그냥 고점 가지고 해볼게요. 전체로는 1427600만큼인데 그 중에서 변동비를 좀 발라내자면 2130개일 때 한 개당 520원인 거니까 이거 발라내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고정비는 얼마가 될 거냐? 32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결국 고조정법에서의 어떤 그 원가를 생산량을 그냥 X라고 놓는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고정비는 32만 원이고요. 이렇게 거기다 플러스하기를 변동비는 한 개당 520원이고 생산량 X개를 때립시다. 이 정도로 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얘네 둘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니까 둘이 같다라고 놓고 X값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네요. 그죠? 4,000개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47번 문제는 뭐 결합원가 계산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출제된 10문제 중에서 가장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균등이익률법이죠. 저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동일한 공정에서 결합제품 A, B, C를 만들고 있는데 A, B는 그냥 팔면 되고요. C는 추가 가공원가 8만 원 투입해서 C 플러스로 만들어서 팔겠대. 주산품이래요. 다. 부산물 없고요. A, B, C 플러스를 판매했을 때 매출 총이익률이 전체랑 동일하게, 즉 균등이익률법 쓰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결합원가 배부 관련된 자료인데 뭔가 좀 물음표가 많아요. 일단 묻고 있는 건 C 플러스한테는 결합원가 얼마나 줄 겁니까? 그런 얘기인데 이 문제가 좀 간단한 건 뭐냐면 합계를 다 줬거든요. 그럼 전체 결합원가를 알고 있고요. 전체 판매액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추가 원가도 알아요. 어차피 추가 가공 원가 들어가는 건 C밖에 없으니까 8만 원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균등 이익률법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이익률을 맞춥시다 라는 거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익률을 맞추는 거니까 원가율 맞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균등 이익률법에서 원가율을 통해서 문제 푸는 거 연습 좀 해보셨을 텐데 원가율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전체 수익 분의 전체 원가. 전체 수익은 명확한 거죠. 판매 가능액의 합계가 4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총 수익은 40만 원이고요. 총 원가는 어차피 결합원가 아니면 추가 원가인데 결합원가는 다 합쳐서 22만 원이라고 주어졌고요. 추가 원가는 어차피 C한테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8만 원이죠. 이렇게. 그럼 결국 40만 원분의 30만 원이라는 소리니까 모든 원가율을 75%로 다 A, B, C를 다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판매 가능액을 알려준 게 A밖에 없으니까 96,000원을 이용해서 A의 원가를 좀 구해볼게요. A의 원가를 좀 구해볼 건데 A의 원가라는 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A의 수익이 지금 96,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75%에 해당되는 금액이 A의 원가다라는 거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72,000원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A는 추가 가공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 자체가 다 결합 원가가 될 거라고 이렇게. 결합 원가 이렇게. 자, 그러면 72,000원이다라는 거 알았는데 사실상 C 플러스에 배부된 결합 원가만 궁금한 거라면 다 합쳐서 22만 원이라면서요. 그럼 결국은 C 플러스에 배부된 결합 원가는 22만 원에서 방금 계산한 A 거 72,000원 빼시고 B에 대해서 제시된 13만 8천 원 빼시면 나머지 만 원만큼이 남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48번으로 갈게요. 48번 같은 거는 이미 우리 기출문제 중에 한번 있었어요. 이런 게. 회계사 기출문제에서도 있었고 사실 세무사 기출에서도 최근에 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객관식 원가관리 회계 교재 열심히 보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풀어보셨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푸셨을 거라고 믿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제조 부문은 2개, 절단 조립. 지원 부문, 뭐 보조 부문이죠. 전력 수선. 상호 배분법을 사용해서 배부를 하고 있대. 전력 부문은 당연히 전력 킬로와트로, 수선 부문은 수선 시간으로 이렇게 배부를 할 건데 다음에 표를 이용해서 뭘 계산하라는 거냐면 전력 부문, 이거 지원 부문이잖아요. 전력 부문에서 발생한 부문 원가를 계산해 보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눠주기 전에 전력 부문의 최초 금액이 과연 얼마만큼이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배분법이었으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만들 때 이렇게 썼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력을 그냥 A라고 하고 수선을 뭐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전력이 원래 들고 있던 돈이 있을 테니까 그 금액을 써놨겠지. 뭐 X라고 합시다. 모르니까 X라고 하고 거기다가 상호배분법에서는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를 받을 거냐 B한테서 이제 받겠지. 그래서 이 비율을 따져줘야 되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보이거든요. 전력으로 따라가 보니까 전력 부문한테 50kW가 있고요. 수선으로 따라가 보니까 수선 부문한테도 30시간만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율 뽑을 때는 얘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자라고 했으니까 퍼센테이지를 미리 좀 뽑아보면 전력은 50 무시하시면 100, 60, 40 해서 200이네. 퍼센테이지로 가면 50%, 30% 그리고 수선 부문한테는 20%가 될 겁니다. 수선도 마찬가지로 수선 시간 30 이거 빼고요. 60, 30, 60 세 개 더하면 그럼 얼마입니까? 150 되겠네. 150 중에서 60, 30, 60이니까 퍼센테이지로 가면 40, 20, 40%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결국 수선이
전력을 위해서 일해준 건 전체 40%다라는 것이니까 수선한테, 수선 B라고 하면 수선한테 받는 게 40%. 뭐 요런 식의 식을 세워놨겠죠. 물론 B와 관련해서도 뭔가 이렇게 막 식을 세워놨을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A 값이 얼마냐, 또 B 값이 얼마냐, 요걸 뽑아놓고 나서 우리가 원가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표에서 뭘 줬냐면 7,400원과 4,200원이라는 배부 받은 원가를 줬어요. 즉 우리 제조 부문인 절단이나 조립 입장에서 전력과 수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받았는가 그 내역들을 쭉 줬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얘네 둘이가 활약을 했을 텐데 틀림없이 우리는 절단과 조립한테 A, 즉 전력 부문이 몇 프로씩을 줬는지를 알고 있어요. 50%, 30%를 줬고요. B, 수선 부문은 40%, 20%를 줬습니다. 그럼 간추려 보면 절단 부문이 전력한테 받은 건 50%고요. 100이니까. 그 다음에 절단 부문이 수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선한테 받은 건 전체 60시간이니까 40% 정도가 된다는 거지. 즉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50%. 요 놈 하고요.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150시간 중에 60시간, 즉 40%, 0.4B. 요만큼을 이렇게 더해 봤더니 그 결과값이 테이블에서 주어져 있는 7,400원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조립 부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력한테 받은 건 60kW만큼, 즉 전체 30%만큼을 받았을 거라고요. A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받느냐? 수선한테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수선한테는 30시간을 받았는데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전체 150 중에서 30이니까 20%가 된다는 거죠. 그럼 0.2B. 이 정도를 받았고 그 결과값이 얼마냐면 4,200원이다. 이걸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연립방정식을 좀 풀 수 있고요. 이걸 연립해보면 결국 A값과 B값이 최초에 얼마였었는가라는 걸 역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계산해보시면 A는 10,000원 나올 거고요. B값은 아마도 B는 6,000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건 A가 10,000원 나왔다라고 해서 답을 4번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X값이니까 A값 10,000원을 여기다 넣으시고 B값 6,000원을 여기다 넣으시면 얘밖에 안 남네요.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보시면 답은 7,600원. 3번처럼 나오실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고 기출문제랑 똑같이 나온 거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49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교재 맨 뒤에 있는 것들 있죠. 전략적 원가 관리와 성과 평가. 거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제 품질 원가. 그리고 품질 원가는 4가지죠. 예방, 그리고 평가, 내부 실패, 외부 실패. 그래서 주로 나오는 말 문제가 얘네들 우리가 좀 구분해내는 거 그런 것들 나오는데 이제 금액을 좀 줘놓고 계산 문제처럼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테이블 보면서 일단 하나씩 구분해 봅시다.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생산 직원들을 교육 훈련했대요. 그럼 애초에 불량률을 낮추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이것 때문에 5,400원 쓴 거 뭐 때문에 쓴 거예요? 다 불량률 안 나오게 예방하려고 쓴 거지. 이건 예방 원가가 되겠어요. 제조 단계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폐기하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 불량품이 일단 나왔으니까 실패 원가고요. 걔를 폐기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 실패 원가인데 제조 단계에서 발생했을 뿐 아직 팔았다는 뉘앙스는 없으니까 내부 실패가 되겠는 거죠. 공정별로 품질 검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의 관리비. 그 밑에 것까지 완성품을 검사하는 기계의 수선 유지비. 그럼 이거 세 번째랑 네 번째 칸은 눈치를 딱 봐도 얘네 둘이가 달리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사람한테 줬느냐? 아니면 기계를 위해서 썼느냐? 그 차이지. 어쨌든 그 직원들이나 기계가 주된 역할을 하는 건 다 검사거든요. 그럼 어쨌든 검사를 위해서 쓴 거니까 3,200원, 1,200원 이거는 다 평가를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게 그 네 번째 거 있죠. 완성품을 검사하는 기계의 수선 유지비. 이거는 사실 조금 헷갈릴 만한 여지가 좀 수험생들 입장에서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수선 유지비라는 것만 딱 보면 이게 사실상 수선 유지비는 일반적으로는 뭘 수선 유지할 거냐면 기계에 대한 수선 유지가 기계라고 하면 보통은 제조 담당하는 기계거든요. 제조를 위해서 쓰이는 기계니까 걔를 수선 유지한다라고 하면 요놈에 대한 분류는 아마도 예방 원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조를 하는 기계를 맨날 이렇게 수선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려고 얘한테 막 돈을 쓴다라고 하면 제조를 조금 더 잘하려고 돈을 쓰는 거니까 제조 잘하는 게 품질 원가 측면에서 뭐냐면 분량이 좀 안 나오게끔 우리가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분량이 안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때는 예방 원가겠지. 근데 얘는 무슨 기계냐면 제조를 하는 기계가 아니라 검사하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조금 더 잘하자는 거지. 검사를 잘한다라고 해서 애초에 분량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예방 원가라고 보시면 안 되고 평가 원가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3,200원, 1,200원 둘 다 이제 평가 원가. 자, 고객의 제품 보증 수리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있답니다. 이미 고객 얘기 나오고 있고요.
보증수리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외부에 판매했다는 거니까 외부 실패 원가가 되겠네. 높은 품질의 부품 조달을 위해서 우수 협력 업체들을 조달하는 그런 비용이 있대요. 애초에 부품을 조달하는데 높은 품질로 조달하고 싶다는 건 더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 잘 만든다라는 것은 불량률 없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니까 불량률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결국 예방 원가라고 보셔야 되겠네. 자, 품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불량품의 재작업으로 인해 자, 검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불량품이 일단 나왔어요. 불량품이 일단 나와버렸고 그걸 재작업하느라고 또 돈을 썼대. 그럼 실패 원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 직원들한테 특근 수당을 좀 줬대. 이 문장 어디에서도 팔았다라는 뉘앙스는 없으니까 실패 원가 중에서도 내부 실패로 보셔야 되겠네. 자, 제품의 리콜이라는 말 딱 보자마자 뭔가 외부 실패인가 보다라는 감을 잡으셔야 되겠고요. 미래 매출 감소의 기회 원가래. 리콜 같은 거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 회사 평판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에 올 손님이 이제 미래에 좀 줄어든다는 거지. 그런 거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9,300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예방, 평가, 내부 실패, 외부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예방 원가는 지금 뭐뭐 보였냐면요. 생산 직원들 교육 훈련비 5,400원, 그 다음에 높은 품질의 부품 조달을 위한 협력업체 조달 비용 2,300원 해서 둘이 더해 주시니까 7,700원 되네요. 평가 원가 같은 경우에는 3,200원, 1,200원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그렇죠? 품질 검사 관련해서 나눈 거니까 둘이 합쳐주면 13,400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내부 실패 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마 있었어요? 6,100원짜리 폐기하는 거. 그 다음에 7,400원짜리 불량품 재작업. 이거 두 개 있었으니까 둘이 더하면 13,50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외부 실패 원가도 두 개 있었죠. 아까 보증수리센터 근무 인건비 24,700원. 또 미래 매출 감소의 기회 원가 9,300원 둘이 더해주시면 34,000원 정도가 되겠네. 그래서 밑에 있는 세 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방 원가를 50% 확대하겠대요. 1.5배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뭐 금액이 얼마 나올 테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내부 실패 원가 20% 절감한 됩니다. 그럼 0.8만 남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계산 가능할 테고 외부 실패 원가 같은 경우에는 10%가 절감이 된답니다. 10%가 절감돼서 이제 0.9만 남겠지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품질 원가의 총 합계니까 얘는 뭐 그대로 13400이다라고 보면 요만큼 계산해서 더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계산해 보시면 66350 답은 이제 2번처럼 나올 거예요. 그죠? 50번에서 이제 종합 원가 계산 문제 하나 더 나왔네요. 그죠? 대안은 유리컵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 원가는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대안에 생산 및 제조 관련된 자료를 줬고요. 기초에는 제공품이 800개 70%, 단계 착수한 건 6,420개. 기말에 남아있는 것은 40%, 1,2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공손 이야기가 없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뭘 뽑으면 되느냐 완성된 게 몇 개냐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바로 밑에서 검사를 80% 시점에서 한다. 공손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완성된 것뿐만 아니라 공손 수량이 몇 개나라는 걸 알아야 될 테고 품질 검사를 통과한 애들한테 5%만큼 때려서 정상 공손으로 하겠대요. 나머지는 비정상이 되겠지.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 4,880개다라고 한다면 비정상 공손은 몇 개일까요? 라는 게 지금 물음입니다. 그럼 비정상 공손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자료 이외에도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정상 비정상 합쳐서 전체 공손이 몇 개냐 그거부터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안에서 정상 공손으로 간주되는 게 몇 개냐 그걸 또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걔를 발라내면 나머지가 이제 비정상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럼 물량에 대한 체크를 좀 해봅시다. 물량에 대한 체크를 좀 해보면 어차피 종합원가 계산은 공장 즉 제공품 계정 상해소의 이야기니까 T 계정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기초에는 몇 개가 존재했는가? 800개가 존재했어요. 이렇게. 그런 와중에 단기에 몇 개를 시작했는가 봤더니 6,420개를 시작을 했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뉘을 수가 있겠지만 완성된 개가 있겠고 공손이 또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말에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요 놈 둘이 세 개로 쪼개질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여기 있는 이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둘로 쪼개지기를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쪼개질 텐데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이게 몇 개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완성된 거를 좀 따지기 전에 우리한테 또다시 무슨 힌트를 줬냐면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 4,880개만큼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선입선출법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애초에 물량을 파악할 때 여기는 완성도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과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걸로 쪼개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선의선출법에서 얘는 먼저 완성이 됐을 테니까 여기다가는 800개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요게 몇 개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제시해 준 거죠. 단기 착수, 단기 완성이 4880개다. 이렇게. 그럼 도대체 단기에 완성한 게 다 해서 얼마냐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뭘 줬느냐? 기말 제공품은 1200개다라는 걸 줬으니까 우리가 공손 전체 수량을 알고 싶다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얘랑 다 빼면 얘가 딱 남겠죠. 그럼 공손 수량은 아마 340개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340개 안에서 정상, 비정상을 쪼개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인데 지금 정상 공손에 대해서 뭐라고 가정을 하고 있냐면 단기에 검사 통과한 놈들 다 추리시고요. 거기다 5%를 좀 때려주래요. 그럼 단기에 통과한 건 어떤 거냐? 우리 공손에 대한 테스트를 언제 했는가 봤더니 80%에서 했거든요. 이거는 80%. 근데 기초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가 얘는 70%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40%래요. 그럼 단기에 검사에서 통과했느냐라고 하는 여부는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얘랑 비교해보면 작년에 기초제공품이니까 전기에 70%까지 이미 했다는 것이고 올해는 70에서부터 완성했으니까 100%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80이라는 검사 타이밍은 다 올해 있었던 일이니까 틀림없이 얘네들은 단기에 검사를 받았을 것이고 통과를 하지 못했다면 걔네들을 완성할 이유가 없으니까 얘는 통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단기 착수 단계에 완성한 4880개는 말 그대로 단계에 착수 0%, 단계에 완성 100%까지 모든 걸 고스란히 다 올해만 했다는 거니까 당연히 공손에 대한 검사 타이밍도 올해가 될 거고 걔네들을 올해 받아서 검사를 받아서 통과까지 했으니까 완성을 시켰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도 단기에 검사에서 단기에 통과를 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기말에 남아있는 1200개는 단기에 고작 40%까지밖에 못했어요. 40 이후로는 내년에나 할 예정이니까 결국 검사를 받아도 내년에 받겠네. 얘는 검사를 받은 적도 없으니까 우리가 정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상공손의 수량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받은 게 지금 800개가 있고 4880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걔네 둘이가 결국은 단기에 검사를 받고 단기에 통과한 수량일 테고 허용률은 5%를 줬다는 거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 계산을 해보시면 정상 공손의 수량은 284개가 나올 겁니다. 전체가 340개인데 정상이 284개니까 빼주면 나머지 56개.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56개는 2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올해 문제는 정말 이 문제는 폭탄이었다 싶을 만한 그런 문제는 솔직히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그런 수준으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좀 모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그동안 공부하시고 또 시험 보시고 하시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물론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신 그 노력한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마 분명히 큰 도움을 주고 밑거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2차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모든 인생에 행복이 따르기를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